달을 향한 인류의 도전이요, 무려 반세기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뭐냐, 바로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요, 이거 달에 보내려고 하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다음 달에 첫 발을 내딛기 때문입니다. 지금 플라이 투 더 문 노래 저희가 깔아드리고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거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걸까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And then as we fly by the far side of the moon here, the crew is going to spend a day in lunar observation. So they're going to, basically spend the day giving their observations on the far side of the moon, which hasn't been seen. Parts of it hasn't been seen by human eyes before. So that'll be a great opportunity. 자, 이게 나사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번 프로젝트가 과거에 그 아폴로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처럼 달에 내려서 이게 깃발을 꽂는 게 아니고 뭔가 또 채취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달 주변 도는 임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 일단 슬슬 궁금한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셀럽이신 우주먼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입니다. 네, 천문학자 우주먼지님.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 우주먼지입니까? 우리 모두 다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한 톨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앵커분도 다 우주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도 우주먼지 2? 맞습니다. 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달의 주변을 도는 거니까 이거 착륙도 안 하는 임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세계가 주목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죠. 아폴로 미션이 69년도를 시작으로 70년대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벌써 반백년 만에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내는 미션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번에는 단순히 사람을 보내서 그대로 며칠 두고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완전 사람이 거기에 오랜 시간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미션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미션은 길어봤자 달에 갔던 우주인들이 며칠 정도만 거기 탐사를 진행하고 다시 돌아왔다면 앞으로 이어질 아르테미스 후속 미션들은 사실상 달에서 한 달, 앞으로는 진짜 수년 동안 거주하게 하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을 전초기지로 삼는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더 먼 화성 같은 더 먼 우주로 가기 위한 그런 전초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먼 우주. 우리는 이거를 보니까 심우주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딥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우주가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 사실 이 기준은 되게 재미있는 이유로 정해졌어요. 되게 실용적인 이유였는데요. 우리가 심우주 탐사 로봇을 보내게 되면 이제 너무나 신호가 미미해집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우주 배경 잡음인지 탐사선의 신호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그 가까이 지나가는 탐사선들의 신호 방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이 정도 거리를 벗어나면 이제 주파수를 맞추어서 겹치지 않도록 조절을 한다라는 규칙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제전파통신연합 ITU라고 하는 곳에서 200만 킬로미터를 벗어나면 거기부터는 심우주로 정의한다라고 200만 킬로미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심우주에 대한 정의까지 짚어봤지만 다시 그 아르테미스 계획 다음 달에 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걸 주목하면요. 이게 우리가 미국이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굳이 또 보면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기술이 탑재돼요. 그 달 궤도에 보내는 차세대 유인우주 캡슐형 우주선이 이제 오리온인데요. 이 오리온에 사실 이 오리온에 우리 기술이 직접 들어가거나 참여되는 건 아닙니다. 아르테미스2 임무하고 연계돼가지고 우리나라의 한국천문연구원과 그다음에 위성 제작 기업 업체인 나라스페이스에서 제작한 소형 위성인 K 라드큐브라고 하는 위성이 오리온과 함께 발사되는데요. 고도 약 한 7만 킬로에서 분리돼서 지구 주변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사능? 그 방사선이 이제 우주인이나 혹은 우리 우주 비행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K 라드큐브라고 불리는군요. 그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방사선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이 적용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우리 기술까지 더해졌다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좀 더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달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 이게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 영상 한번 볼까요? Why some say the moon? Why choose this as our goal? And they may well ask, why climb the highest mountai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자, 이거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 존 F 케네디가 아폴로 11호 이거 발사 앞두고 제 대학에서 연설을 했던 건데 다시 들어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결기 이런 게 느껴지는데 이때 시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미국과 소련이 엄청 치열했죠. 우주 전쟁이. 냉전의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때 같은 편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이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전이 시작됐고 철의 장막이 펼쳐졌고 그리고 이제 그 1950년에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펼쳐지면서 냉전이 공식화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 핵을 가지게 되면서 이 핵을 상대방을 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무기 수단들을 개발하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었고 이런 달 탐사용 로켓 같은 경우는 바로 ICBM으로 전용될 수 있었던 장치였기 때문에 양쪽이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을 벌였는데 초창기에는 소련이 미국보다 앞섰어요. 그래서 1957년인가 스푸트니크를 발사하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때 미국인들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군요, 스푸트니크. 네, 맞습니다. 그냥 조그만 다리 4개가 달린 조그만 구체 원반이긴 한데 그 위성인데 여기서 발신되는 신호가 이제 미국 대륙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머리 위로 소련이 쏘아올린 위성이 지나간다는 거에 많은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았고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미국의 우주 개발 계획이 로켓 계획이 이제 미 공군, 미 해군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가 이제 통합된 게 이제 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이제 아폴로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정확하게는 1960년대 안에 반드시 미국인을 달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첫 번째 스푸트니크로 해서 인공위성도 경제에 뒤처졌고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스푸트니크 2호가 이제 라이카라는 강아지를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도 뒤졌으니까 마지막 남은 이제 그 인간의 달 탐사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대학 연설에 보이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시대 그 경쟁이 붙었다면 지금은요.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은 또 다른 국가가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어디냐? 중국입니다. 자,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중국이 자체 건설했다라고 하는 우주 정거장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면은요, 채소도 직접 키워 먹죠. 우주 공간에서. 한쪽에는요, 이렇게 무중력 상태인데 여기서 물고기를 키우는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우주 정거장에서 실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 우주인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在太空除了我们人类，还有昆虫和动物一起在我们这样一个太空家园里面一起完成任务，觉得还是非常奇妙。 사실 이런 장면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화 마션에서도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화성에서 그 감자 키우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니 이 교수님 이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야채나 뭐 이런 물고기 키우는 게 어려워요? 실제로 이제 지구상에 있는 야채나 물고기나 척추동물들은 전부 다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 중력에 따라서 이동 공로를 설정한다거나 이 자라는 방향이 결정된다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에서 이러한 식물이나 혹은 동물을 기른다거나 재배했다거나 하는 거는 되게 이제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금방 영상에 나온 것처럼 중국은 이미 벼나 채소를 재배하기도 하고 물고기나 누에를 기르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는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동식물을 기르고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것보다는 중국이 우주 정거장을 완공하고 상시 운용 단계에 들어서서 장기 체류하고 보급하고 승무원을 교대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소중력 환경 내에서 생명과학이나 재료과학 실험 등 다양한 연구를 이미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큽니다. 그렇군요. 네, 이 외에도 정기적인 어떤 유인이나 무인 발사 그리고 차세대 우주 만원경 개발 뭐 재사용 로켓 시험 등 우주 기술 저변을 굉장히 많이 넓히고 있는데요. 2030년을 전후로 중국은 이미 이제 유인 달 착륙과 심우주 탐사 궤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 벌써? 네. 태궁에서 이렇게 공개된 생활 영상은 이러한 성과를 이게 이름이 태궁이군요. 네네. 일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고요. 중국이 독자적인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 능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그런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이 뭐 중국이 정말 앞서가고 있다. 더 이상 미국이 1등이 아닌 현실이다. 이 작은 한 입이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이런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이 우주 정거장 이 중국과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이 교수님?
우주 정거장이 네네네. 지구로부터 약 고도 한 420km 20km 고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아, 지구에서 한 420km 떨어진 어딘가에 이렇게 있군요. 네, 거기를 원 궤도로 내내 돌고 있죠, 지구 주위를. 그런데 이 중국의 우주 기술이요. 지금 뭐 저희가 야채 먹고 뭐 고기 구워 먹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명수 작가? 네, 이제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달의 여신, 그러니까 항아를 뜻하는 중국의 우주 탐사선 창어 6호가 네. 달 뒷면의 고온을 견뎌내고 무사히 착륙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달의 뒷면?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몸체에서 나온 샘플 채취기가 이달 표면을 뚫고 내려가서 토양과 암석 등의 이제 샘플을 채취하는 장면. 네. 그리고 채취가 끝난 후에는 갖고 있던 이 오성 홍기를 달 뒷면에 성공적으로 펼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달의 뒷면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예, 우주먼지님. 네. 중국이 벌써 달 뒷면까지 갔어요? 달 뒷면에 갔다 왔죠. 심지어 그 달 뒷면에 예. 샘플을 또 채취를 해서 그걸 그대로 들고 또 지구에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럼 미국보다 앞서고 있는 건가요? 이제 사람을 먼저 달에 예. 보내고 했던 역사는 물론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네. 또 중국의 전략은 이제 달의 뒷면처럼 혹은 달의 남극처럼 그동안 기존의 선진국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미 개척지에 예. 먼저 깃발을 꽂고 또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 예. 달 뒷면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달의 앞면은 항상 지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관제실과 편하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있지만 달의 뒷면은 달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맞아요.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계 위성을 또 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달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중국에서 쏘아올렸던 그 중계 위성은 오작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달 뒷면에 착륙한 로봇과 지구의 관제실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중계 방식으로 탐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중국의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예.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은요, 뭐 미국이 사실 한 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공백을 또 파고든 인물이 있죠. 한번 볼까요? The universe is about 13.8 billion years old. All of human civilization is basically the blink of an eye. So we obviously want to preserve the tiny light of consciousness on Earth, but extend it to Mars and then ultimately to the rest of the solar system.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전기차 사업만 해도 바쁠 것 같긴 한데 우주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네. 일론 머스크가 가까운 미래에 인류를 대규모로 화성에 이주시키는 꿈을 실현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을 공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현재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꿈을 요약하자면 네. 지속 가능한 우주 체류를 꿈꾸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뭐 며칠, 몇 박 며칠로 화성, 달에 갔다가 돌아오는 찍고 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관광을 넘어서서 진정한 다중행성 종족으로서 이제 인간을 좀 더 진일보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이 원대한 꿈 찍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이주까지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원한다는 건데 지금 그럼 머스크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네, 그 방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스페이스X의 팰컨 9은 이제 재사용 발사체 연착륙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예. 결국 그 우주 개발의 시작은 우주를 쉽게 가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스페이스X는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재사용 발사체나 대규모 발사 체계 개발을 통해서 전통적인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죠. 실제로 팰컨 9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한 40회 정도의 반복 발사, 재사용을 통한 반복 발사를 수행을 하고 네. 어떤 신뢰도나 아니면은 운용 효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고요. 작년에 한 해에만 한 150회 이상을 발사를 하면서 전 세계 발사의 50% 이상, 수송 물량으로 치면 거의 한 80%를 스페이스X가 네.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고성능에 그다음에 5,000톤에 육박하는 어떤 스타쉽 슈퍼 헤비 로켓 같은 경우에는 초중량 재사용 로켓의 상용화를 통해서 우주 수송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인간이 달에 가고 화성에서 탐사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네. 우주 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머스크가 교수님 보시기에 100 중에 하나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 아직은 20에서 30 정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스타쉽이 개발이 되고 있기는 한데 스타쉽의 수송 능력이 한 100톤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서 사람이 이주해서 살려면은 100톤이 아니라 거의 한 수만 톤의 화물 정도가 움직이고 거기에 그 화성에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00 중에 한 20 정도 왔다라는 평가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주로 가려는 이제 경쟁 이런 게 인류가 계속해서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슬슬 궁금해집니다. 그럼 도대체 아니 그냥 지구에서만 살아도 행복한 거 아닌가? 왜 자꾸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건가? 이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치열한 패권 다툼의 그 이유에는요. 첫 번째. 우주 채굴 전쟁은 시작됐다 키워드가 뜨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주에 광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올 그런 광물들 뭐가 있길래요?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로 예. 달 표면에 쌓여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헬륨3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우리가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네. 언젠가 하게 될 핵융합 그 발전에서 핵융합에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예. 원자력 발전은 이제 핵 분열이라면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 수소나 헬륨 같이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는 핵융합 발전을 지금 꿈꾸고 있고요. 그 아이언맨 가슴팍에 있는 원자 아크로 그거요? 네, 네네. 그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뭐 수소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불안정한 헬륨의 동위원소에 해당하는 이제 헬륨3라는 게 달 표면에 많이 쌓여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그 달은 지구와 다르게 자기장이 없다 보니까 태양풍을 그대로 얻어맞아서 이제 그런 성분이 많이 쌓일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 뒷면에 날아갔던 중국 탐사선 예. 창어라고 한 탐사선이 갖고 온 샘플에서 헬륨3를 검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네. 오. 그런데 사실 이 예. 우주 채굴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조심스럽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우리가 그곳에 그 재료가 있다라는 것과 그걸 실제로 경제적으로 써서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달 표면에 쌓여 있는 자원의 총 가치가 뭐 몇 조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걸 캐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몇 조다라고 하면 사실 그걸 캐내는 것보다 그냥 거기 고이 모셔두는 게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굳이 지구에 갖고 와서 쓰는 것보다 차라리 달에 기지를 지어서 그 현장에서 그 광물을 사용하는 전략이 더 적합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또 따져봐야 돼요. 아니 근데 헬륨3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그 아이언맨 가슴에 있는 네. 그거라고 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아이언맨은 아니니까 사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실제로 우리한테는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쓰여요? 이제 사실 말씀드린 헬륨3라고 하는 거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한 사용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근미래 핵융합이라는 걸 상정하고 이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자원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히토류 아니면 백금. 이제 우리가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반도체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달이나 소행성에 엄청나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서 뭐 거의 수조 원 경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산성이라고 하는 걸 또 따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히토류 지금 트럼프가 엄청 탐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빨리 가서 그거 갖고 오고 싶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달에 가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아주 높은 함량의 히토류가 매장이 되어 있고 또 막상 가보니까 그걸 캐내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는 누구 발밑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가서 히토류에 깃발을 꽂았느냐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명한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좀 찾아와야 되는 자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사실 저는 이런 광물 같은 자원보다 물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물? 네. 의외로 달 표면에도 물이 꽤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냐면 달의 남극과 북극, 극지방에 있는 크레이터 안에 그곳은 살짝 땅이 파여 있다 보니까 1년 내내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는 영구 음영 지역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훨씬 차가운 온도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아마 해성들이 옮겨주었던 얼음들이 지금도 꽁꽁 얼어붙어서 거기에 모여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물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우주인 그 기지에서 식용을 하기 위한 그 음용수뿐만이 아니라 연료를 만들고 물이? 네. 왜냐하면 그 물은 H2O이기 때문에 쪼개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것들은 각각 연료를 태울 때 필요한 산화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수소를 그대로 활용해서 요즘에 또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메테인 연료에도 한번 합성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지구에 갖고 와서 달에 물을 쓴다기보다는 달에서 기지를 짓고 또 더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정착민들의 자원으로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자원일 거죠. 어떻게 우주의 석유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저도 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근데 정 작가님, 슬슬 궁금한 거는 누가 먼저 가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가서 캐오면은 그 나라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1967년에 우주조약이라는 게 맺어졌고 여기에 핵심 규정은 첫 번째, 달이나 우주는 어떤 특정한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남극이나 북극처럼 뭐 인류가 가서 뭐 거주하거나 연구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깃발 꽂는다고 그 나라 땅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핵심인데 하나 좀 빈틈이 있는 게 뭐냐면 제 입장에 빈틈이 뭐냐면 여기서 누가 회사 같은 데 가서 여기서 캐낸 광물에 대해서는 1967년에 우주조약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우주에 가기도 급했는데 뭐 가서 뭘 캐내겠어라는 생각들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빠져서 2017년에 룩셈부르크에서 우주자원법이라는 게 다시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 캐낸 광석은 그 회사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점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짧게 여쭤봐요, 이 교수님. 우리는요? 우리 뭐 캐올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우리도 충분히 그런 우주 자원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아직은 좀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회색 지대를 선점하고 그리고 우주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이제 우주항공청이 발족이 됐고요.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중장기 정책하고 로드맵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 가고 그다음에 우주를 갖다가 활용하고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중장기적인 목표가 수립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를 위해서 국제 협력이나 그다음 민간 산업을 육성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제적인 정세에 따른 빠른 움직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주 개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우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발목을 잡는 또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난해 1월입니다. 카리브해 상공에서 포착된 한 장면인데요. 붉고 흰색의 긴 꼬리를 남기면서 이게 마치 유성우처럼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툭 떨어지죠. 이게요, 알고 보니까 스페이스X의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비행 중에 폭발을 하면서 쏟아져 나온 파편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당시 인근을 또 지나가던 여객기들과 부딪혀서요, 대형 항공 참사가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플로리다로 한번 가보죠.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가정집인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덩어리가 집 안으로 훅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국제 우주정거장이 3년 전에 배출했던 우주 쓰레기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저 자리에 있었으면 이게 역시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집주인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우주 쓰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머리 위에 계속 우주 파편, 우주 쓰레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런 문제는 앞으로도 더 잦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현재 천문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 양을 보면 1mm보다 큰 아주 모래알 같은 그런 우주 쓰레기의 개수가 1억 개 가까이 떠돌고 있다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작은 우주 쓰레기는 사실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을 할 때 다 불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저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워낙에 인공위성들을 많이 띄우고 또 사이즈도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미처 타지 못한 큰 조각들이 운이 안 좋으면 내 자동차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내 떨어질 창문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 스튜디오에도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오싹하긴 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쓰레기가 워낙 이렇게 골칫덩이다 보니까 정 작가님, 청소를 하는 새 산업이 등장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개봉했던 이제 승리호라는 이제 SF 영화를 보면은 거기 이제 주인공과 주인공의 친구들이 했던 게 이제 우주 쓰레기 수거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링크서부터 지금도 수많은 위성과 발사체들이 이제 그 위성 궤도에 올라가면서 많은 이제 잔해들을 남겨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미래가 되면 더 많은 우주선들이 발사되면서 많은 쓰레기와 잔해들이 남겨놓을 텐데 예를 들어서 위성 궤도에 특정 궤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라그랑주 포인트 같은 곳에 뭔가를 고정해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주변을 청소해놓지 않으면 진짜로 아주 작은 파편이
예를 들어서 그 우주 그 궤도상에 있던 우주선의 태양 전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중요 부품 같은 데를 관통해서 부셔버리면 네.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발사했던 이 위성이 이제 파편에 맞아서 이제 긴급 발사된 다른 위성에서 우주인들을 태워서 돌아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30년쯤 되면은 우주 쓰레기 산업이 약 18조 원 정도 되는 전망의 대형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일본의 업체에서는 이미 한번 이걸 시도하고 있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 영화 봤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엄청 큰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우주 쓰레기를 확 끌어당기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우주 쓰레기 그렇게 수거하는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커다란 집게로 우주 쓰레기를 한 번에 확 집어채는 기술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고요. 그래요. 예. 네, 대신에 이제 여러 그 나라에서 실제 우주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능동 제거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모든 우주 쓰레기는 지구 궤도를 초당 수십 킬로미터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포획하고자 하는 어떤 시험 위성이나 위성들이 그 속도로 그 근처에 이렇게 접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접근하고 혹은 이제 달라붙거나 접근하거나 그걸 우리 랑데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채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그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사를 이용해서 묶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석이나 도킹 장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달라붙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팔이나 좀 전에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집게형으로 이게 직접 붙잡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 위성 이런 것도 막 가져가려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의 위성을 건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선전포고랑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주 쓰레기를 치운다라고 하는 저 기술은 반면에는 어떤 군사적인 안보 혹은 국방과 관련된 그런 기술과도 직접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우주 경쟁에 우리가 광물 채집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안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정 작가. 네, 그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골든돔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 저같이 나이 드신 분 하면 1980년대를 수놓았던 스타워즈 계획. 그러니까 미국이 위성을 이용해서 이제 미국 대륙을 공격하는 적성국,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의 미사일들을 요격하겠다. 우주까지 가서 이렇게. 그때 영상들을 보면은 막 우주에서 레이저가 쏴서 막 날아오는 그 미사일들을 격추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전투 요격기들을 때려잡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골든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륙을 중심으로 거대한 보호막을 펼쳐서 그 위성을 이용해서 적의 미사일이라든지 어떤 드론 같은 거를 포착해서 미국 본토를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1980년대 스타워즈 구상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스타워즈 구상까지 쭉 살펴봤는데 너무 치열합니다. 우주 경쟁 시대 우주먼지님.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누리호 4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저는 특히 그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발사들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발사를 위한 발사, 위성을 위한 위성을 개발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우리도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과학을 위한 위성, 어떤 임무를 위한 위성 같은 걸 많이 쏘아올리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좀 더 우주 개발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을 띠고 열심히 주목을 하면 우리도 열심히 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전 세계의 우주 패권 경쟁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